선생님 주례 토론회 오늘 세 번째 주례 토론회고요. 아마 오늘 낮에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이상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하고도 지금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뭐 여러 이제 이 군사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차별들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뭐 주로 있었고, 중국 관련해서는 뭐 아주 구체적인 뭐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추가 관세, 그러니까 관세 10%를 매기고 있고 이번 달부터 추가 관세 10%를 더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 인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매달 10%씩 올리겠다. 처음 발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관련해서는 관세가 뭐 최고 이제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건 뭐 그 전부터 뭐 바이든 행정부나 뭐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공급망 재편, 뭐 세계 이제 경제 질서들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중국과의 이제 대결이나 이런 뭐 경쟁들이 지금 치열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관련한 뭐 이 미국의 이제 기술 독점이라든가 뭐 대중국 봉쇄 뭐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도 좀 지속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미중 관계 이 전망들이 어떻게 좀 흘러 들어갈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구체적인 좀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 속에서의 그 전망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보고자 오늘 좀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 최필수 선생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필수입니다. 화면 공유를 할까요? 네,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하고 있고 중국이 반응하고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미국의 액션과 중국의 리액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그 둘 경쟁이 단순히 관세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에서 더 중요한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 번째 목차로 잡아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액션,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가 등장한 배경인데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었고 이것도 그때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미국이 하나인 것 같지만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야말로 연합한 주란 뜻이지만은 실제로는 연합되어 있지가 않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특히 세계화를 거치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동쪽의 월스트리트와 서쪽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러스트벨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본이 모인 곳이고 실리콘밸리는 기술이 모인 곳이고 러스트벨트는 쇠락한 노후 공업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세계적인 제조업의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돈과 기술이 해외에 나가버리고 나서 거기는 쇠락한 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셋 중에서 러스트벨트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미국은 이런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랄까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로축이 글로벌리스트냐, 내셔널리스트냐, 가로축은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냐, 현실주의자냐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해밀턴주의는 글로벌 경제주의였고 이것이 미국의 주류였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최근 70년 세계화 이후에는 미국은 이런 해밀턴주의에 따라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쪽
그 윌슨주의,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라고 많이 들어본 그 윌슨이죠. 이 사람은 그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같은 목표를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가 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글로벌을 지향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인데, 여기서 내셔널리스트면서 현실주의자가 잭슨주의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잭슨주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에는 제퍼슨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고립주의, 미국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약간 다른 형태의 고립주의입니다. 이런 네 가지 전통 중에서 대체로 최근 70년 동안 민주당 정부라고 할까요? 미국의 주류는 글로벌 경제주의를 따라왔다면 트럼프는 잭슨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외된 계층에 주목한 뭐 일종의 민주주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무역 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경제 안보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구사하는 제국주의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트럼프 2기 집무실 사진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잭슨 대통령의 그림입니다. 이 좌우에 걸려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 아미, 이게 육군 깃발이고요. 이쪽은 마린, 해병대 깃발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는 잭슨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하는데, 뭐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관세를 이제 구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제가 재미로 가져온 글입니다. 이거 지금 저 퀴즈 내려고요. 이게 그 누가 했던 말일까요? 너무 기네요. 예. 보면 이 관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네,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 쓴 당시에 미개발 상태의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시대에 누가 했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과 영국보다 뒤늦게 산업화를 추진한 나라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산업 발전을 도모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린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과 비교할 때 트럼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선택적 기술 장벽을 구사했죠. 이른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좁은 마당에 높은 장벽을 치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전면적으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면 안 되는 어떤 기술 몇 가지, 반도체, 인공지능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보이콧하는 식으로 선택적 기술 장벽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아예 갈라서자라는 것인데,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를 줄이자라는 식으로 좀 완화된 표현이죠. 바이든은 이런 전면적인 결별보다는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완화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했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줄게, 이런 정책을 취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정책에 따라서 미국에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해 투자해도 뭐 같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USMCA,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이런 동맹적인 가치를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든은 월스트리트와 이게 실리콘밸리 좌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긴 키워야 되지만은 미국 자본의 이익도 중요시해야 하고 세계화를 그르치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관세를 국가, 품목, 상호
보편이라는 4차원에 걸친 다차원적 관세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기술 보이콧이나 디커플링보다는 그냥 국내 고용 창출 이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동맹, 흔히 우리 그 전통적인 동맹 유럽과 멕시코와 캐나다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더 노골적으로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우파의 동맹의 기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구현한 이 다차원 관세,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품목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대방이 나한테 매기는 만큼 나도 하겠다 이것이고요. 보편은 그냥 무조건 다 매기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현될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구현하기 쉬운 게 그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입니다. 이건 이미 실행하고 있죠.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매달 10%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기기 시작했고요. 캐나다, 멕시코도 25% 관세를 이미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품목별입니다. 품목별로 매긴다는 것은 어떤 품목별로 매겼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분석과 연구를 해야 되고, 뭐부터 매겨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점점 더 많은 품목들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원은 상호죠. 우리가 누가 미국에게 매기는 만큼 나도 매기겠다는 식인데, 그리고 오늘 방금 뉴스에 나온 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의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한국의 법정 보편 관세를 가지고 자기네 보편 관세랑 그냥 비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미국과 관세를 매기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는 이런 관세 장벽 말고도 비관세 장벽, 관세라는 제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암묵적인 다른 제도를 가지고 관세처럼 작동하는 것이 이 비관세 장벽인데, 이것도 다 계산하겠다. 이것은 계산이 쉽지 않죠. 관세가 아닌 것을 관세처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호 관세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 관세, 무조건 10% 매기겠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가장 쉬워 보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물가를 그냥 고스란히 다 올리는 그런 충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관세 종류를 아마도 이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구사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약의 원료라고 하는 펜타닐 규제, 그리고 대미 수입 확대 약속, 글쎄요. 또 아직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 분담금, 이런 식으로 다른 거랑 엮어서 이런 관세 부과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미국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과연 이게 희망대로 잘 될 것인가? 지금 그 관세를 부과하는 희망은,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관세 수입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감세, 이제 미국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확장되고 잘 돌아가면서 고용이 증가한다. 이런 게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반면에 당장 해볼 수 있는 우려는, 자, 관세 매기는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경기가 위축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약속한 감세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것 같은데 라고, 글쎄요, 이 경제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하게 되는 이런 우려인데, 트럼프는 이런 우려보다는 희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로 나눠서 보면은 관세를 딱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에 충격이 가서 물가 인상과 고용 감소가 벌어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국내 생산이 회복되고 물가와 고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겠죠. 네. 근데 한편 이게 초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몇 슬라이드 뒤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독주와 폭주 현상이죠. 트럼프 들어서 파리 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이거 다 그냥 탈퇴한다고 그러고 있고 대외 원조를 하던 USAID를 예산 삭감하고 사람을 자르고 이러면서 무력화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유엔 자체를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디펀드 액트라는 제목의 유엔 탈퇴 법안을 지금 공화당에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고 평화유지군이죠. PKO 참여를 금지하고 유엔 관료 특권 폐지하고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영토와 자원에 대한 탐욕, 그린란드 가지겠다, 가자지구를 접수해서 거기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자원 가지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죠. 이것은 그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미국은 이걸 노골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에도 미국은 이렇게 많이 했죠. 이것은 노골적이 아니었고 몰래 몰래 개입하는 방식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게 재밌어요. 미국의 이 NED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확 축소해 버려서 대북 전단 우리나라 대북 전단지 발송이 아니죠. 살포죠. 그게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2023년에 무려 500만 불 가까운 돈을 대북 관련 지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뭐 북한 관련 이런 좋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 체제를 흔드는 그런 돈이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대북 삐라 살포에 쓰였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덕분에 지금 이 예산이 날아갔다고 하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면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초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피즘의 초장기적 귀결. 이게 미국 없는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매김에 따라서 미국 회피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꾸 미국에다 투자했더니 미국이 보조금을 주네 마네 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서 그 생산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보조금을 안 준다고 관세만 매긴다. 그러면 미국에 얼마큼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서 보조금이 없이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반도체의 경우는 뭐 30%의 원가 상승이 벌어진다.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인데 이제 안 준다. 그러면 거길 왜 들어가나? 네, 그러니까 미국을 공장이자 시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이런 그러니까 관세 부과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면은 미국 미국에다 공장을 세울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전환, 이런 화석 연료를 벗어나서 태양광과 뭐 배터리, 풍력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이런 걸 부정하고 이거에 대한 그 육성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회피 현상이 커지면은 이게 결국 탈달러화와 다극화된 세계, 미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촉진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를 가늠해 보면은 지금 2023년 현재 미국이 수입을 2조 달러를 하고 수출을 1조 달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만큼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거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입하던 것 중에서 일부가 수입에서 생산으로 전환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미국 수출이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효과가 클까요? B 마이너스 효과가 클까요? 네, 이건 아직 그 따져보지 못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클지는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A보다 B가 더 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효과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클지는 아직 예, 저기 경제학적으로 계량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네, 이 표는요, 최근에 IMF에서 중국과 유럽과 미국이 서로 산업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인데 정부의 개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 시작을 누가 했고 대응을 누가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중국이 시작을 하면 유럽과 미국은 한 8, 90%의 확률로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유럽과 미국이 시작한 거에 대해서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덜 반응을 합니다. 이 확률이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4개월 후에는 미국은 거의 90% 이상으로 대응하는데 중국은 그에 대해서 뭐 70%와 60% 정도밖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tit-for-tat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는 게 말로 맞대응하는 것인데 대응을 하긴 하는데 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준비된 절제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중국 분석하기가 좀 좋은 게 한번 정부가 세운 정책이 그냥 쭉 가기 때문에 정권이 막 바뀌는 미국보다 분석하기가 좀 쉽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정교한 통제 리스트를 준비해 왔어요. 광물자원법, 대외무역법 이런 법을 만들면서 니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준비를 미리 예고를 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 10월 달에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유럽의 브랜디와 유제품 돼지고기 같은 거에다가 부과한다든가 올해 2월 달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했더니 텅스텐, 텔륨 뭐 이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에게 치명적인 그런 항목들을 딱 때려가지고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든가 그리고 대미 추가 관세를 매긴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소 이게 글쎄 이게 즉흥적은 아니겠지만 미국을 때리는 거에 비해서 중국은 더 많이 준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추가한다든가 뭐 구글, 애플, 테슬라 다 중국 시장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하거나 반면에 대미 농산물 수입 규제 이게 아마 가장 그 실효가 큰 카드일 거예요. 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에 대한 그 타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센 카드일 텐데 이건 아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진짜 대중 관세를 60% 매기면 중국도 이 카드를 쓰겠죠.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준비된 절제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 이게 상반된 두 가지 이유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걸고 있어요. 원래 이 자유무역 질서 수호라는 것은 미국의 구호였는데 중국이 이거를 좀 구사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중국이 이미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적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이유지만 아마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요.
어쨌든 중국은 현재로서는 자기의 장점이 경제력과 산업 생산인데 약점은 군사력이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제재를 무릅쓰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제재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는데 중국은 제재를 무릅쓰고 대만 침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 군사력 자체도 열세일 뿐더러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러시아가 받는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취약해서라도 평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덜 의존하기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중 수입 비중은 21%에서 13%로 떨어졌고요.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입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서로의 이 의존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회 수출 혹은 대체 수출을 한 것 같은데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대만, 한국, 인도, 태국 이런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이 기간 동안 급증했습니다. 이 뒤에 나올 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 이제 미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에다 관세를 매긴다면 이러한 우회 수출 현상을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표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 개도국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내가 글로벌 사우스야 라고 하면서 제 글로벌 사우스란 말은 글로벌 노스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선진국을 글로벌 노스라 부르고 그 개도국을 글로벌 사우스라 부르는데 내가 글로벌 사우스야라고 자처하면서 브릭스 플러스 여기는 이 브라질과 러시아와 인도, 중국, 남아공 이게 브릭스였는데 이걸 갈수록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등이 점점 이렇게 규합되고 있고요.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세계 GDP의 28%인데 GDP 28%, 석유 생산 43%인데 점점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 규모도 커지지만은 가입 국가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자원 공급망에 있어서도 이 글로벌 사우스는 수요 공급자 동맹에 가깝기 때문에 G7이나 인태 전략과 같은 이런 수요자 동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나 아프리카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프랑스 아프리카를 본뜬 말인데 중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뜻인데 작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포럼에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43개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첨단 인프라와 표준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충전 설비, 베이더와 같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잘 알려진 그 1대1로 중국은 서구의 비판,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개도국의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구가 하라는 대로 1대1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화시키고 상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온건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거 정리해 보면은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1대1로는 온건해지고 있다. 이걸 정리하면은 그 중국의 공산당의 특유의 저변 확대 전략인데 농촌을 포위하여 도시를 점령한다는 전략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인데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중국의 추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당장 중요해 보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물밑에서 벌어지는 더 중요한 현상이
중국이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은 8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G2가 될 뻔했던 일본은 90년대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80년대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페니스 넘버 원이었는데, 일본이 80년대 말에 거품 붕괴가 되면서 그 거품 관리, 거시경제 관리하느라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때 미국의 제조업과 인터넷 사업이 부흥했었고, 한국도 이때 부흥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마침 일본처럼 거품 붕괴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거시경제 건전하에만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한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 신질 생산력,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것인데, 이게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국의 때맞춤 기술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뭐 이건 이 말은 고품질 발전, 쌍순환 전략 이런 말로도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신질 생산력이란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기하거나 놀라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업막 공급망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하겠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또 워낙 이 노후된 과잉 설비들은 없애야 되는데, 이런 신질 생산력의 이름으로 그것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구조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설비 투자, 그러니까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이런 과잉 생산으로 인한 밀원액식 수출이 최근 중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내 자본과 연속적 정책, 이건 정부 요인이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거대한 시장, 활발한 혁신 생태계, 이 나머지는 시장 요인입니다. 예, 인내 자본, 페이션트 캐피탈이라는 것은 그 자본이 수익을 빨리빨리 요구하지 않고 한번 투입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쭉 오래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80년대 일본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지금 똑같이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 주도의 어떤 기금이 투입되면은 상당히 길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반도체 투자 기금, 이게 그 1기, 2기, 3기, 작년에 3기가 발표됐었죠. 예. 근데 이렇게 그 주요 투자 그 주체가 바뀌어가면서 이런 오래 묻어두는 인내 자본이 계속해서 구사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어떤 이런 분야가 정해지면은 그것이 변모해 가면서 상당히 길게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육성 리스트는 연구와 개발을 따로 추진하고, 또는 함께 추진하고, 어떤 경우에는 졸업하고 진화하고 출연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죠? 이런 목표에 따라서 그 지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주요 부분의 국산화율 목표가 제시됐었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잘 안 되는 게 그 반도체죠. 반도체 자금률 목표는
이게 올해 70%까지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보면 택도 없어요. 이게 미국이 제재하지 않았어도 어려울 그런 건데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포기할 법도 하고 이게 잘 안 돼서 공업정보화부 장관, 우리로 치면 산업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졸지에 낙마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뭐 이거에 굴하지 않고 1기, 2기보다 더 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하면서 한 번 더 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효율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일 수 있죠.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efficient하지 않지만 effective하다. 효율적이진 않지만 결국은 어떤 효과가 벌어질 것이다. 예, 중국 정부도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대비 효율 떨어지니까 중국의 그 총요소 생산성 이게 그 나라의 효율성, 기술 발전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인데 그것이 빠르게 증가했다가 예, 시진핑 들어서 이게 주춤주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 요인인데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깜빡하기 쉬운데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혁신이 빨리 일어나는 데가 중국일 겁니다. 여러분 전기차라는 게 중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휘발유 엔진을 돌리긴 돌리는데 그것이 구동용이 아니라 그 배터리 충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혀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구동도 하고 배터리도 충전하는 게 하이브리드일 텐데 예, 중국에서는 그냥 배터리만 충전하는 전용 엔진을 탑재한 차 그리고 배터리 탈부착 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선뜻 구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137개 전기차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엄청 많죠. 그 중에 19개만 생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샤오미, 뭐 화웨이와 같은 기존의 전기차가 아닌 회사들도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발전 요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시장이 크다는 것이죠. 시장이 크면은 작은 혁신도 큰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그 아이디어가 구현 안 되겠죠. 근데 시장이 크면은 작은 아이디어도 그거 잘 되면은 뻥튀기가 펑 되면서 예, 그것이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혁신도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컴퓨터 칩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데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려면은 이 무어의 법칙 뒤에 숨겨진 원리가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70년대 초 대비에 오늘날 그 필요한 인력이 연구원 숫자가 18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용량의 발달이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이 무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예, 중국이죠. 중국은 이 공대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을 막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카메라가 6억 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안면인식 데이터가 엄청나겠죠. 위챗 사용자가 14억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많을 테고요. 이런 규모의 경제도 중국의 이런 혁신을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슈퍼 엔터프레뉴어,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10억 불을 가진 창업가, 중국이 제일 많고요. 오른쪽은 여성인데 여성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들이고요. 그 결과 이거는 2022년에 한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분야에서 앞서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었는데 중국이 앞선 분야, 미국이 앞선 분야, 경쟁 분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앞선 분야가 배터리, 5G, 커머셜 드론, 상업용 드론. 미국이 앞선 분야는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뭐 퓨전 에너지, 퀀텀 기술, 퀀텀 컴퓨팅. 경합 분야를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 뭐 차세대 제조업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누가 앞서 있는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보고서고요. 최근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라는 데서 체계적으로 44개 분야를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나라가 학술지 게재수가 많은가, 인용수가 많은가, 연구기관의 개수와 질이 어디인가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44개 중에서 중국의 37개 1등, 미국은 나머지 7개만 1등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한편 한국도 이 44개 중에서 이 보고서가 5위까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44개 5위까지 했으니까 220개가 나오겠죠. 한국은 20개가 있어서 4개나 없는 대만보다 상당히 그 양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위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중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인도, 영국,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예, 그 세계에서 한 5위, 6위쯤 되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발전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세계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중국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제 발전은 이렇게 GDP 증가죠. 경제 발전은 그 K 자본의 증가와 노동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다루는 하나의 공식인데 자본, 노동, 기술 이 중에서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각 나라들로 보면은 이게 조선 한자네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도 한때 굉장히 많이 빨리 증가했었다가 지금 감소했는데 중국이 어떻습니까? 80년대 3.9%, 90년대 4.7%, 2000년대 4.4%, 2010년대 1.8% 이런 식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강점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뭐 정부의 인내 자본이 어떠니 뭐 경쟁이 어떠니 합니다만은 중국이 없고 미국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독립적인 회계관사, 독립된 언론, 공정한 사법제도, 기업 가치 평가 노하우, 인수합병 시장, 그리고 규제기관, 독립된 이사회, 주주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나운 정글자본주의의 면모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일상에 녹아있는 자유의 힘, 이거 무시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게 부작용으로 뭐 미국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종합하면은 중국은 거시경제 부진을 만회하고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로 인한 그 과잉 설비가 나올 위험성이 있고,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것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방대한 시장과 치열한 경쟁, 정부의 집요한 지원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여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남았네요. 이게 X라는 건 전환이라는 뜻이고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인공지능 전환 이게 이른바 요즘 말하는 3대 전환인데
이런 최신 전환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에 앞서 있거나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제도적 설계로 인해서 미국에서 탄생하는 완전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영원히 추격하고 있을 위험도 있다. 예,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여러 이제 정책 변화와 함께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뭐 이 대응 방식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과 그리고 단점 또는 이제 한계에 대해서까지 쭉 이제 연속적으로 말씀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7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그 10분 정도 쉬고 7시 5분부터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들 나가셨네요. 몇 분 안 계시네.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발제만 싹 듣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대화도 좀 하고 좀 토론도 좀 하고 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뭐 들어온 의견은 없는데 혹시 그 계신 분 중에서 뭐 질문하실 거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뭐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지난번처럼 또 지적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거 아닌가요? 지적당할까 봐. 뭐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의견이 없으실까요? 이쪽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세계에서 미국의 비중 제조 비중이 15.9% 소비 29% 소비 29% 믿고 지금 관세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죽이는 것 같은데 혹시 중국에서 이 비중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제조, 소비, 수출, 수입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제조 비중은 30%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 비중 15%니까 그 두 배쯤 되는 거죠. 중국의 소비 비중은 2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예, 제조 비중 30%는 확실한데 소비 비중은 20%쯤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수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 사실 이런 구조가 그 어떤 사람은 과거에 미중 카르텔이라 불리던 구조죠.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달러화로 다 결제해서 달러를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를 다시 사서 다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소비자에게 환류되는 그런 순환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적자 누가 흑자 그렇게 보면은 안 되고 이 미중이라는 것이 사실 긴밀하게 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미중 카르텔이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성격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그냥 휙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중 간에 결탁된 것들이 다 하나하나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시기를 상상하기 쉬운데 미국과 중국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미소 냉전과 같은 양상의 냉전은 벌어지기가 어렵고 그와 다른 훨씬 덜 강한 그런 결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미중 간의 결별이란 것이 마치 두꺼운 책을 찢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는 쉽게 찢어지겠죠. 근데 두꺼운 책을 찢으려 그러면은 뭐 흙집은 나겠지만 잘 안 찢어지겠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서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그 디커플링보다는 이제 디리스킹,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미국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이제 정책들 중심으로 써왔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것 뭐 그런 것들보다도 이 미국 내 이제 그 생산 시설 그러니까 고용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이 대중국 정책의 뭐 어떤 좀 이 정확한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트럼프 1기 때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요, 그 선경후연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 초기에는 강경했고요, 후에 가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때리다가 후반기 가면은 이제 물가 관리도 해야 되고 경제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굳이 안 싸울 분야는 싸울 필요 없는 분야는 안 싸우는 식으로 트럼프 1기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처음에 비해 변했고 바이든도 처음에는 세게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부드럽게 하면서 디스킹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이런 방향도 중요한데 집권 초기와 후기 어떻게 하냐도 또 중요한데 대체로 미국이 그렇게 선경후연의 패턴을 보여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경계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정권이 바뀌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면은요 다시 중국이랑 협력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중국을 공격했다가 이제 집권 1년쯤 지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네 싶어가지고 중국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물론 계엄 선포하면서는 갑자기 이것이 모든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갑자기 그런 말을 돌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당황하게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 강경했다가 돌아오는 이유는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네. 미국도 이제 2년 뒤부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변수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요즘에 미국과 러시아가 막 가까워지면서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이란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중재한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혹시 북한 핵에 대해서도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주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국의 행동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미중 갈등이 갈수록 구조화되고 있다는 그런 큰 방향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계속 이러시네. 그러면 뭐 하나 더. 예. 순전히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게 옛날 닉슨 정책에 이제 반대 뭐 이런 개념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전후 냉전 체제가 일단 깨지는 거 아니냐. 전후 체제가 얄타 체제가 일단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게 보면 그 제일 먼저 없앤 게 뭐 재정 문제를 얘기하긴 했지만 USAID를 없앴단 말이에요. 이 저강도 정책을 일단 안 하겠다. 그렇게 까는 걸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냉전 체제에다가 그런 것까지 싹 다 없애는 그면 이게 이제 일단 하나 그게 있고 어쨌든 WTO 탈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유엔도 탈퇴를 탈퇴 얘기가 협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전후 체제에서 이제 그 뭐
달러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WTO 체제라든지 자유무역 체제 이것도 이제 뭉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깨지는 뭐 이런 정도 가면 이게 단순하게 한번 이 시기에 트럼프의 특성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 건가 아니면 좀 이렇게 전후 어떤 지형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지형은 점점 더 굳혀져 가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판의 재편이 크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혹시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걸 갖고 논의한다든지 전망하면서 그 이게 아까 액션과 리액션 요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전망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배치해가는 이런 중국 내부 기획들은 없는지 혹시 한번 좀 얘기가 난감합니다. 사실 이번 최근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계화에 대한 반동 현상이죠. 그동안 세계화에 대해서 그 수혜를 입었던 계층이 자본가와 기술자였다면 대다수의 민중은 적어도 미국의 민중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에 트럼프가 주목했다.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럼프라는 거의 배후에 있는 이 거대한 힘의 근본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 세력이고 그런 면에서 그 힘,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쌓인 만큼이 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은요? 중국이나 한국은 과거 세계화의 수혜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자본과 기술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러스트벨트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서 적어도 동부 연안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발전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중국도 불평등이 심화돼요. 근데 그 심화되는 양상이 있던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는 사람 중에 일부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라는 거의 양상이 다르죠.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했던 양극화라면 중국은 일부 계층이 잘 살게 되는 양극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부작용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불평등의 심화인데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중국은 세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대응을 너무 세게 해서 이 세계화의 틀을 깨버리는 식의 그런 접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 많이 반복되네요. 마치 자유주의의 수호자가 됐다는 식으로 중국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게 중국의 중요한 스탠스입니다. 물론 그 시진핑 개인의 목표는 그에 그치지가 않을 거예요.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힘을 키울 때까지 자기의 힘을 더 키우겠다. 그 이른바 그 두 개의 100년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100년이 뭐냐면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리고 중국 건국 100주년. 첫 번째 100년은 지나갔습니다. 2021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목표가 어떤 사회주의 소강사회 건설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표는 2049년이죠. 그때까지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그때 시점까지 중국은 뭐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표방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인데 거기로 가는 길은 중국 스스로도 평화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달성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 전쟁을 하게 된다,
그 상대국이 미국이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뭐 평화를 사랑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인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대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죠. 이게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어쨌거나 그 자유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겉모습에는 실제 본심도 그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비디오랑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면 또, 또 사회자 또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자는 이제 이 트럼프의 이런 뭐 기존 이제 질서들을 다 이제 해체시키거나 그 뭐 뒤흔드는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이제 이런 뭐 공세나 압박들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를 보여주는 이제 현상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발제에도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브릭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제 기대들도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직도 뭐 여전히 이제 브릭스가 이제 미국을 뭐 대체하거나 그럴 정도의 뭐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 또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장기적인 경향에서도 뭐 이게 뭐 어떤 이제 뭐 작용이나 뭐 역할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같이 좀,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중국이 뭐 브릭스 체제나 이런 것과 함께 뭐 기존 이제 미국 헤게모니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브릭스의 그런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또 브릭스 회원국도 증가하고 있다. 그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만은 글쎄 브릭스는 아직 뭐 동맹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미국처럼 동맹 협정을 맺어가지고 누가 뭐 침범하면 나도 또 도와줄게 이런 식의 군사적인 협정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나라들 사이에 무역 협정이 있는 것도 아직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서로 관세부가 안 하기로 한 그것도 아직 없어요. 지금은 그냥 협의체 같은 거에 불과한데, 근데 이거가 지닌 가능성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던가요? 러시아에서 그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꼭 이 대외 결정하는데 미국 달러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끼리 할 때는 그 달러를 벗어나 보자.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브릭스를 과대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관세 동맹, 그러니까 관세 협정 같은 것도 아니고 군사 동맹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나라들 사이에 협력과 저변이 넓어지면서 어떤 그 기술이 서로 융합돼 가고 서로 교류가 많아지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의 전조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 저변이 넓어진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막 교류가 많아지면서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가 투자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중요한 일의 전조일 텐데, 아직까지는 브릭스는 그런 전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나갈 방향에 대한 모델일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가령 EU처럼 완전한 그 산업 요소가 다 통합된 그런 통합된 시장일 수도 있고, USMCA처럼 뭐 서로 관세 동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시아 AEC처럼 동남아죠, 동남아처럼 어떤 상호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IPEF 그 인태
경제 전략 동맹 인도 전략 경제 인도 태평양 경제 경제적- 프레임워크 그거죠. 예, 그것처럼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협의하는 협의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브릭스는 그 모델에 접근해 가는 중이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으로서 과대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래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전히 이 고요 속의 침묵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자가 또 질문을 또 하나 좀 드려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좀 뭐 저한테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제 뭐 총요소 생산성이나 이런 요소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국의 이제 이 자유시장, 이 프리마켓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 중국의 이제 이 생산성 증가라든가 뭐 미국의 이제 발전 뭐 혁신이나 이 발전 속도를 뭐 따라잡기는 여전히 좀 한계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뭐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게 그것 자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국가주도 형의 이제 이런 뭐 발전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의 뭐 혁신이나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뭐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든가 뭐 이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이 TFP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인프라들에 대한 이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나름의 좀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좀 중국이 뭐 그랬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미국을 좀 따라잡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이 특징들이 그 미국의 이제 이 자유시장 중심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내지는 뭐 그런 이제 과제들 같은 것들을 같이 좀 평가해 볼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은 제가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주도, 미국은 자유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정부 주도 못지않게 치열한 시장 활동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모르면 중국을 함부로 폄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럼 시장만 있고 정부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공급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그걸 보고 이제 NIP, New Industrial Policy 현상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정부 정책이 다 복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50년 동안은 정부 정책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한 7, 8년 됐나요? 미국, 유럽도 가리지 않고 선진국일수록 자유시장 국가일수록 심지어 우파 정부일수록 더 많은 정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대비되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시장의 힘이 강해지고 미국이나 유럽은 점점 더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근본적인 강점, 그러니까 그걸 뭐라 불러야 될까요? 혁신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상 자체를 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창조적 파괴라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학술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하여튼간에 그런 완전 개념을 뒤집어 엎는 식의 발상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미국이지 않을까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꼭 그런 엄청난 혁신만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혁신은 가끔 한 번씩 벌어지는 것이지 그게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혁신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적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혁신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그 프론티어에 있는 혁신이 아마 양자 기술일 거예요. 퀀텀 테크놀로지. 여기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놀랍게도 양자 통신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는 그 상상 너머에 있는 혁신이 중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뭐 누가 앞서 있어라고 함부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이런 복잡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이 어떻다느니 뭐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 들으면 좀 이렇게 한 분 정도는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꼭 하셔야 되나요? 갑자기. 예. 화가 나네요. 네. 자, 그러면은 토론은 뭐 이쯤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러면 뭐 끝으로 우리 최 필수님 오늘 뭐 전체 이 좀 발제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또 들려주실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토론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중 갈등 자체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마치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항상 그 갈등은 평화보다 크게 보입니다. 보기에.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는 평화의 소식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주목해서 우리의 전략을 세우면은 하나의 과잉 반응에 이제 우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집권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가, 또 과거의 미소 냉전과 달리 미중 갈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치 어느 진영을 택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진데 뭐 전쟁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럼 우리 어느 편이지? 라는 다급함에 빠지기 쉬운데 아직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중 간에 진짜 총 쏘는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공통의 시장이 많고 공통의 협력적인 공간이 많고 또 미중이 아닌 다른 공간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공간을 넓혀 나가고 우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얘기를 하면서 미중 갈등이 아닌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 와, 오늘 뭐 예, 여러분들이 많으셨으면은 사실 뭐 토론할 뭐 주제나 이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좀 참석자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저희들이 좀 책임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대신에 뭐 여러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의 현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그런 척도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활동을 또 풀어나가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최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 기독교 그 극우주의 관련해서 우리 또 선생님 모시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많이 참석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론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